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사기 한고조 본기 6부차 이야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안전의 마지막 해화전투, 항우의 죽음 이후에 유방이 한나라를 창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봉토를 여러 제후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후를 낳은 이후에 한신을 다시 회음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장안으로 끌고 온 이야기, 그리고 자기 아들 내지는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을 각 지역에 봉토를 왕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유방이 한나라를 더 확실하게 초기 기반을 닦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제 장락궁에서 이제 조회를 하고 정사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는 두 번째 궁인 미양궁 건설을 두고 소아와 유방의 그 생각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고조 8년, 그러니까 기원전 199년입니다. 유방 고조가 이번에는 북쪽 동쪽으로 동원이라는 지역까지 그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북쪽의 대땅에서 모반을 한 한왕신의 잔병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당시에 승상이었던 소아가 미양궁과 함께 그 주위의 여러 굴들, 그러니까 책에서는 동궐, 북궐, 전전, 이렇게 무고, 태창 등 여러 개의 궁궐들을 이제 동시에 축조를 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거의 다 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방이 북동쪽에 이제 동원까지 한왕 신의 잔병들을 처리하러 갔다가 잘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미양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의리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유방이 소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저 북쪽의 흉노족들의 그 침략 때문에 또 이 북쪽의 그 제후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난리 법석인데 아직 그 이 결과에 대해서 성패를 가름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어렵고 긴박한 와중에 무슨 놈의 궁전을 이리도 거창하게 축조하고 이 난립니까? 라고 자기 밑에 승상 소아에게 꾸지람 주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틈을 틈타서 궁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천자, 황제의 집인데 그 궁궐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도 세울 수 없습니다.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후대로 갈수록 이보다 더 웅장하고 아주 큰 궁궐은 절대 축조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소아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소아의 대답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기회가 될 때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자, 고조 유방이 소아의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검소한척, 이 와중에 전쟁 막 난리 중에 무슨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느냐라고 핀잔을 줘놓고서 소아의 말을 딱 듣고는 그래 맞아, 이번 아니면 절대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을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유방이었다라는 거죠. 한나라를 세운 창시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런 유방도 사실 암살을 당할 그럴 일에 처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공주의 남편인 거죠. 그래서 한고조 7년 유방 이 고조가 평성에서 조나라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조나라의 왕으로 자기 사위인 장호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인 장호가 유방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조 유방은 오히려 그 자기 사위지만 좀 깐깐하게 굴었는지 오만무리하게 대우를 합니다.
자기 사위를 깔아뭉갠 겁니다. 일부러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위를 깔아뭉개는 것을 지켜보게 된 장호의, 그러니까 조나라의 또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열을 받습니다. 아무리 황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시는 저 장호도 이 조나라를 대표하는 왕인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조나라의 신하들이 고조를 안 되겠다. 저 유방 시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사위였던 조나라 왕 장호는 거기에 연루되지는 않았어요. 오해를 나중에 이제 사게 됩니다만. 그래서 장호는 자기 신하들이 유방을 시해하겠다라는 제안을 보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지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고조 8년입니다. 근데 유방 고조가 또 한 번 조나라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때 조나라를 지나가는 있을 때 조나라의 신하였던 관고 몇 명이 이 유방이 머무는 숙소에 자객을 매복시켜가지고 유방을 시해를 내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유방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는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뭔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숙소에서 머물기로 했는데 그거를 취소해버리고 돌아와 버립니다. 시해당할 그 장소에 벗어나게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그 자세한 내막은 장의 진여 열전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나라 땅의 왕은 유방의 형인 유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중이 저 흉노중의 계속적인 공격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대나라 땅을 버려버리고 도망을 쳐가지고 낙양으로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자기의 봉지를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낙양으로 자기 형이 도망오니까 제후의 왕자리에서 일단 패해버리고 협양후라고 해서 낮춰서 봉해버립니다. 한나라 고조 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198년도죠. 조나라의 그 상국이었던 관고가 유방을 암살할 그러한 사건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시행은 하지 못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암살을 계획했던 관련자들을 1년 뒤에 다 잡아가지고 그 3족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나라의 왕이었던 장호, 사위죠. 이 장호도 패해버리고 그냥 선평후다 라고 왕이 아닌 후의 자리에 낮춰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호가 배반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굳이 죽이지는 않고 선평후라고 해서 후로 강등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사실 노원공주의 남편이니까 여우가 죽이면 안 된다고 그 유방을 뜯어 말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호는 일단 살아납니다. 이해 같은 해 초나라의 귀족 성씨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 초나라 지역입니다. 그 소씨, 굴씨, 경씨, 뭐 회씨 이런 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제나라의 또 귀족 성씨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씨 가문들, 전씨들 있죠. 이 초나라와 예전 제나라의 귀족 성씨들 사람들을 모두 관중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실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방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또 한 번 옛날 왕족의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를 걱정을 해서 일단 그 귀족들을 관중 장안으로 끌고 와서 인질 겸 또 이 장안에 정착해서 살게 할 겸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이주 정책을 유방이 실시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막 피를 섞고 지역을 섞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좁은 땅에서 호남, 영남, 뭐 호서 뭐 이러면서 지방색을 이야기하는데 이 넓은 중국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유지들 아니면 귀족들, 성씨들을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한데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분열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런 정책도 2000년 전 유방이 썼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방의
형제들 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유방의 아버지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 본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아가 미양궁을 의리하게 졌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여러 자기의 군신들을 그 미양궁에 모이게 해가지고 커다란 연회를 베풉니다. 그 당시 이제 유방이 옥잔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자기 아버지 태상왕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늘 저보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저놈 믿을 구석 하나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저놈은 나중에 커도 말이야 자기 생업 하나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할 놈이라고 그렇게 나를 핀잔을 줬죠. 그러면서 또 둘째 형 좀 보라고, 둘째 형 유중처럼 넌 노력도 안 하냐고 항상 꾸중하셨죠. 지금 아버님 보실 때 제가 이룬 이 성취하고 우리 형님, 둘째 형님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딱 유방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당시 그 전당 안에 있는, 연회석 안에 있는 군신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면서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웃으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방이 자기의 형제들 중에 부모로부터 약간 천대받았던 그러한 서름의 그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쭉 담고 커왔던가 봅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들 사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글을 사마천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차별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물었을 때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다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고조 10년입니다. 기원전 197년. 결국 유방의 아버지 태상왕이 역양궁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초왕으로 있던 유방의 동생 유교 있죠? 유교, 그 다음에 양왕으로 있던 팽월이 이 아버지 장례석까지 함께 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역양의 죄수들을 사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급을 지명을 바꿔서 신풍이라는 명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풍은 뭐냐? 유방의 아버지 고향이 풍읍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쪽에 초나라 땅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관종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장안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 그 다음에 유방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고향 모습, 그 풍읍과 똑같이 생긴 그러한 그 마을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급에다가 조성을 했는데 그 마을 이름을 이제 신풍, 새로운 풍읍이다 해가지고 신풍으로 만들어 놓고, 예전에 풍읍에 살던 사람들을,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그 지역 신풍에서 같이 살게, 그렇게 그 고향의 향수가 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유태응의 축자 여급이라고 지명을 두고 있었던 곳을 신풍으로 이렇게 개명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방이 자기를 도와서 초안전에서 승리를 이끄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4명, 3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4명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신이겠고, 두 번째가 팽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포,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이,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197년 8월입니다. 조나라의 당시 상국이었던 진이가 대나라 땅에서 역시 또 모반을 합니다. 그때 유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진이가 옛날에 내 밑에서 신하로서의 그 직무를 할 때는 엄청 믿음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대땅 또한 북방의 그 흉노적을 지키는 가장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을 만한 진이를 여루에 봉하고 조나라에서 상국의 일을 해라
라고 맡겨놨더니 이놈이 왕왕과 모의해가지고 대땅을 노력질하면서 오히려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일은 대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머지 관리들, 대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저놈 한 놈만 잘못하는 거니까 내가 그 대땅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를 묻지 않겠다. 진이 죄만 박살을 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유방이 직접 군사를 끌고 동쪽으로 나가서 진이의 반군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그대로 이끌고 조나라의 한단으로 들어가서 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진이라는 놈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단을 자기의 거점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의지해가지고 한나라 본군을 막지 않으니 내가 볼 때 저 진이라는 놈 믿음직해 했었지만 이제 머리가 나빠 무능한 놈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하면서 진이에 대해서 이제 과소평가를 또 합니다. 옛날에 자기 밑에 있을 때 소환전이 이루어질 때는 아주 신임 있다는 놈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배반을 하니까 저 형편없는 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방이 진이하고 진이 밑에 있던 그 수하 장수들이 대부분 무사 출신이 아니라 장사꾼 출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놈들 장사꾼 출신으로 성장한 놈들 저놈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내가 알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방은 장사꾼들은 뭔가 금전,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걸 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움보다는 내가 황금으로 매수해서 뇌물로서 진이의 부하 장수들, 저 반항한 놈들을 어떻게든 돈으로 삶아보겠다. 뇌물을 줘서 반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고조 11년, 기원전 197년이 됩니다. 이때 유방이 이 한단이라는 지역에서 진이의 그 반군을 다 진압하기도 전에 진이의 부하 장수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대항을 했지만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태위에 위치해 있는 주발이 그 대나라 땅 모두를 이제 평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발이 북쪽에 그 마읍까지 함락을 시키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조리 반항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을 다 이제 해쳐 버립니다. 고조 유방은 진이의 그 부장 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키고 있던 동원을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을 시키려고 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하게 한 달 넘게 성을 빼앗지 못하게 되니까 그 성벽 위에서 진이의 부하 장수들이 유방을 보고서 욕을 퍼붓고 아주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성 밑에 있던 유방이 열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원이라는 그 성 지역을 함락을 하고 자기 밑에 이제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이 성에서 나보고 욕한 놈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참수해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방은 지난번 항우하고의 전투에서 성고 싸움에서도 유방한테 막 욕을 해대게 만들었을 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항우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광무성에서도 그랬고 항상 유방은 뭐 말싸움에 의해서 어떤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때도 당시 자기에게 욕했던 그 조나라의 반역병들을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나라에서 상산 이북 쪽을 이제 땅을 분할을 해가지고 대나라 땅에 이제 붙여버립니다. 영역을 좀 더 대땅으로 더 확장을 시켜놓고 유방의 아들 중에서 유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항을 대나라의 왕으로 삼고 진양이라는 지역에서 도읍을 정하도록 배치를 합니다. 자, 이 대나라의 왕 유항이 훗날에 이제 여태어가 이제 집권을 다 마치고 여태어가 죽고 났을 때 황제로 오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나라 변방에 가서 셋째 아들, 세 번째 아들로서 유방의 대를 이어서
대나라의 통치를 했었던 사람인 거죠. 자, 유방이 이와같이 북쪽 대땅과 조땅 이 양쪽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이 회오모 한신이지 않습니까? 이 회오모 한신이 당시 관중 장안에 회오모로서 이제 가두고 있었는데 한신이 그 사이에 모반을 했다고 또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한신을 죽이고 또 그 한신의 삼족을 다 멸하게 됩니다. 자, 이 한신이 죽게 된 이 내용은 회오모 한신열전 그리고 여태우 본기에 제가 이미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회오모가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는 사마천사기에 2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춘추시대 때 월나라 구천에 대한 본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 월나라 구천과 그 다음에 그의 신하였던 문종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고요. 또 그 두 번째가 이 한나라 유방과 한신과의 관계에서 좋은 큰 공을 세우고 나중에 결국은 팽당하게 되는, 쫓겨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고조 유방으로 돌아와서 그 같은 해 여름입니다. 이번에는 양나라의 왕으로 되어 있는 팽월이 모반하려했다는 측근의 그 밀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팽월한테 뭔가 서운함이 있었던 그 부하 중에 하나가 팽월이 모반을 한다고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팽월을 양나라에서 이제 제후해서 이제 패하고 팽월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촉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귀향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팽월이 촉이라는 지역으로 귀향을 가고 있는데 그 당시 여우가 여태우죠. 나중에 여우가 팽월을 보고 무슨 소리냐, 당신 총나라로 가지 말고 그냥 다시 낙양으로 와서 낙양에서 일단 내가 봐줄 테니 머물러라 라고 해서 낙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우가 촉으로 귀향을 가는 팽월을 다시 낙양으로 데려온 이유는 겉으로는 보호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변두리로 가게 되면 저는 분명히 모반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여태우가 팽월을 꼬셔서 낙양에 붙들어 놓고 또다시 모반하려 한다는 누명을 씌운 다음에 결국은 이 팽월 역시도 죽게 만들어서 팽월의 가족도 삼족을 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팽월도 역시 한신하고 뭐 똑같죠. 마찬가지 토사구팽을 당한 그런 운명이 된 거죠. 자, 이 당시 유방의 장안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방의 본체인 여우가 유방을 대신해서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사에 방해될 만한 공신들을 모두 사전 처리한 겁니다. 자, 유방이 자기 아들 유회, 5번째 아들입니다. 얘를 팽월이 있던 양왕에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회의 5번째 아들인데요. 팽월을 대신해서 양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같은 해 가을 7월입니다. 한신과 팽월이 죽어나가니까 다음에 그거를 느끼게 된 사람이 회남왕 경보가 이제 두려움을 느껴진 겁니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공신들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경포는 미리 사전에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경포 역시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성인 형왕 유가의 땅을 이제 공격을 경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땅도 경포가 차지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회수를 건너버립니다. 그때 초나라 왕으로 봉기를 받고 있던 유교가 있었죠. 이 유교가 경포가 추격해서 공격해 오니까 옛날 그 제나라의 설당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방이 직접 경포를 토벌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를 끌고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의 아들, 이번에 이제 7번째 아들입니다. 유장입니다. 유장을 경포가 왕으로 있었던 회남왕의 자기 아들 유장, 7번째 아들을 왕으로 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은 한신도 몰아내고 팽월도 몰아내고 경포도 몰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고조 12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96년 10월입니다. 유방이 경포의 그 반군을 견이라는 지역에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경포가 싸움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경포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자기 별장을 시켜가지고 경포를 더 끝까지 쫓아가서 경포를 반드시 참수해라.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가 경포를 끝까지 쫓아서 참수해 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포까지 다 제거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팽월도 죽이고 한신도 죽이고 그 다음에 경포까지 다 죽였죠. 그리고 자기의 유씨 집안으로 제후국들의 왕들을 쫙 깔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조가 유방이 할 일은 이제 좀 즐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풍연으로, 폐연으로 갑니다. 근데 경포를 이제 제거를 하고 유방이 장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옛 고향 폐연에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아버지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부로들, 유지들, 뭐 이런 사람을 모이게 해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그 폐연의 어린아이들 한 120명을 선발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거기서 기분 좋은 이 유방이 태풍가를 읊습니다. 축을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이 태풍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태풍, 큰 바람이다. 이런 건 무슨 뜻이냐? 자기 유방 스스로를 말합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구름을 날려버렸다. 태풍, 기해, 운비,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구름, 날아간 구름이 누구냐? 여러 제후들 이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바람, 유방이 일어나서 구름들을 날려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위가 해내 해귀 고향. 해내, 중국의 중심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운데를 두고 동쪽으로 동해, 북쪽으로 북쪽, 그다음에 서쪽으로 서용, 남쪽으로 남만. 이 외에 이제 나머지 그 중심을 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지역에서 이 위험을 떨치고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도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안득 맹사 해수 사방. 맹사, 아주 용감한 대단한 사람을 얻어서 사방을 동서남북을 지키리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태풍가라고 합니다. 자, 이 유방 고조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부른 이 태풍가를 모두 따라 부르게 했고 술에 취해서 흥겨워서 춤추면서 고향 와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분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입니다. 내가 지금 몸은 관중의 도읍을 정하고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나의 혼백은 내 고향인 이 폐연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폐공이라는 신분으로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포악한 역도들을 다 물리치고 이 천하를 얻게 되었으니 이 고향 폐연을 나의 탕모급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탕모급,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의 사유지를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곳 백성들은 내가 충분히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폐연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세금, 노역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연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뭐 금이 환양해서 출세한 고향 사람이 돌아와서 그 지역이 다 부역도 면제받고 세금도 면제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여같이 잔치를 딱 벌이고 유방이 이제 다시 12월 뒤에 이제 관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떠나려고 할 때 이 폐연의 그 오래된 고향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가는 거는 좋지만 참 아쉬움은 또 남는 거죠. 그때 이 유방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야지
여기 남아있다가는 이 폐원 사람들이 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폐용의 비용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붙드는데 자기 지역 고향 사람들에게 나 뺏기고 싶지 않으니 나를 놔달라. 뭐 이런 겸손한 뜻에서 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유방이 폐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폐연 사람들이 환송식을 하고 있는데 폐연의 구로들이죠. 그 사람들이 떠나는 유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의 덕분에 우리 이 폐연 사람들은 부역을 면했는데 풍업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 원래 고향이 풍업인데 그 풍업 사람들도 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좀 가시지. 그냥 가십니까? 라는 그 폐원 사람들이 풍업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방이 그 속 좁은 면이 좀 있잖아요. 결국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풍업을 차별한 이유. 왜 그랬느냐? 예전에 이 유방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폐원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원은 내가 자라고 성장한 곳이다. 내가 이 폐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단지 옛날에 저 풍업 사람들이, 풍업은 사실 폐원 안에 있는 그 한 지역의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돈하시지 말아야 될 게, 폐원은 폐원이고 풍업은 풍업입니다. 옛날에 이 풍업 사람들이 내가 옹치한테 풍업을 잘 지키라고 하고 난 진나라 군대를 상대해서 전쟁을 나갔었는데,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와 보니까 옹치 편을 들고 이 풍업의 성을 딱 문 닫고 윗날에 붙어가지고 나를 배반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풍업 사람들까지 부역을 면제하고 혜택을 똑같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뒤끝 있는 이야기를 딱 유방이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이 폐원의 분호들이 계속해서 유방을 설득시킵니다. 야, 그래도 당신의 고향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고 계속 사정을 하니까 결국 유방이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그 요청을 받아들여갖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풍업도 폐원과 똑같이 부역을 면제하도록 해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 이후에 폐 지역의 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폐연의 후로서 유비를 앉혀놓는데 이 유비가 누구냐면 유방의 형 유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자기 친조카 유비를 폐연의 후로 앉혀놓고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 때, 경제 때 넘어가면서 이 유비가 579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주동자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뒤에 나중에 효문제, 효경제 얘기를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한나라 장수들이 경포가 이제 도망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포를 추적해서 파양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경포의 목을 베어서 경포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유방의 동서인데 번쾌가 별도의 자기 군사를 이끌고 이제 출정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대나라 땅 있죠. 거기를 완전히 평정을 하고 반란을 했던 진해를 잡아서 번쾌가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때 11월 유방이 경포를 토벌하고 장안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입니다. 유방은 여러 제후들 그간에 있었죠. 예를 들면 진시 황제 역시 그 자연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시황과 예전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공자였던 무기, 신릉군입니다. 이런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그 후대가 끊긴 제후들 내지는 뭐 왕들, 뭐 황제, 진시황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의 호를 나눠주고 제사만큼은 지낼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방의 고향 친구, 출생일이 똑같았던 노관,
이 연나라 땅의 왕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 노관 역시도 반역을 하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대땅에서 반역을 했던 진이의 부하 중에 하나가 옛날에 진이가 반란을 했을 때 연나라의 왕 노관하고도 내통을 했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해버립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방 고조가 벽양후 심익이가 누구냐면 유방이 풍연에서 있을 때 유방의 집안을 보살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후를 이제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던 그 사람입니다. 이 심익이를 노관한테, 고향 사람이니까 뭔가 좀 알아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연나라의 노관에게 사자로 보내서 장안으로 이래 오라고 이래 호출을 합니다. 근데 눈치를 챈 노관이 병을 핑계로 그 명을 받지 않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익이 벽영호가 노관 얘기만 듣고 혼자 다시 장안으로 들어와서 유방에게 아무리 봐도 이 노관이 반란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받은 유방이죠. 자기 친구 저 믿었던 놈인데 저놈마저도 배반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당시에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번케하고 주발에게 명령을 해서 저 연나라 왕 저 노관 좀 가서 공격해서 잡아와 하고 보냅니다. 그 결과 이 노관은 번케하고 주발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그 즉시 북쪽에 흉노로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는 얘기는 대땅의 진이의 부하들하고 사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 모양입니다. 도둑놈 재발자리다 해가지고 일단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흉노 땅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관이 도망가고 나니까 당시에 그 연나라 지역의 백성들, 그리고 이 발람에 가담했던 자들 모두 그냥 용서를 해줘 버립니다. 이제 주동자가 도망가려 가버렸으니까 뭐 그 쪼무라기들 100번 뭐 저기 못 살게 그러봤자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나라 노관이 도망갔으니까 그 빈자리 연나라의 왕으로 유방의 8번째 아들 유건을 연나라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방이 자기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그 후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 밑에 현재는 승상으로 소아가 있는데 소아도 이제 유방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소아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그 논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방이 경포하고 전투를 벌일 때 사실 유방이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덫이 나가지고 장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차츰 병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걱정한 본처인 여후가 의사를 불러가지고 유방의 병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때 이 의사를 보게 된 유방이 이 의원, 편작이라고 하는데 의원을 보고서 내 병세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고조 유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병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이 의원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민신분의 출신으로 나 칼 한 자루 들고 천하를 얻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거 뭐 조금 아프다 해가지고 내가 뭐 큰일이 나겠느냐.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날 수 있겠다, 못 보겠다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의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좀 오만스러운 그 기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의사 필요 없다. 나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의사를 그냥 뭐라고 해서 보내기 뭐하니까 그 의사에게 황금 50근 정도를 주고 돼서 넌 가. 하고 이제 의료비를 이제 치릅니다. 얼마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우가 유방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우는 계속 걱정을 한 거죠. 폐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마 소아도 죽게 될 건데 소아가 죽고 나면 그 후임으로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유방이 꺼릴 거 없이 조참으로 하세요. 라고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조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조참 다음에는 또
누구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 다음은 왕릉으로 하세요. 근데 이 왕릉은 약간 우직하니까 혼자 내비두면 안 되고 그 옆에 진평을 반드시 같이 세워가지고 서로 돕도록 하세요. 진평이라는 사람은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그러니까 진평을 반드시 끼워 넣어라. 대신에 진평한테 모든 것을 맡기지는 마라. 그리고 주발 이 사람은 행동거지가 믿음직하고 묵직하니까 비록 배운 바는 부족하지만 장차 우리 유씨 황족을 지켜주는데 가장 최고의 사람이 주발일 것이니까 너 그리 알고 주발을 태위로 삼아라 라고 유방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의 얘기를 들은 여우가 이번에 다시 또 다음 일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병세가 좀 악화되고 있던 유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다음 일은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자, 결국 이 유방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참 대단하죠? 뭐냐면 유방은 자기 밑에 신하들의 그 성향,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자질, 성품 이런 거를 모두 파악을 해서 다음은 누구고 이걸 미리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태우 여우에게 그대로 얘기했는데 유방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유방이 언제 죽냐면 기원전 195년 4월 달에 우리 나이로 치면 만 52세에 장락궁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유방은 죽기 전에 자기의 후임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방이 195년에 52세의 나이에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유방의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소상이 났다라는 말을 발설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호하고 심의가 둘이 이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죽었는데 평민이었던 신분이 황제가 됐으니까 그간에 황제를 도왔던 여러 공신들 사실은 신하지만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복하는 마음 그런 것이 남아있을 거다. 근데 유방이 죽고 나서 유방의 어린 유영을 황제로 세우게 되면 기존의 공신들이 자기보다 어린 나이고 같은 평민 출신이고 왜 우습게 볼 거다. 그러니 공신들, 제후의 장수들, 제후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유방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심의기가 여우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을 둘이 얘기했는데 누군가 또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역상에게 누군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역장군, 역상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냐면 옛날에 초안전 때 여기기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기가 제 나라에 갔다가 한신 때문에 제 나라에서 끓는 물에 삶아 죽게 됐죠. 근데 그 동생이 역상입니다. 그 당시에 장군으로서 무사로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 역상이 심의기와 여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장군이 바로 심의기를 찾아가 버립니다. 그리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의기에게 이미 황제 고조 유방께서 돌아가셨는데 4일이 지나도록 발상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여러 장수들을 한꺼번에 암살하거나 주사시키려고 한다는 나 얘기 들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오히려 이 천하가 더 어지러워지고 위태롭게 될 것이다. 진평, 관영 이런 사람들 특히 관영 같은 경우는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평양 땅을 지키고 있고 또 번쾌, 주발 이런 사람들은 20만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저 연나라, 대따랑, 대나라 이런 데서 지금 평정을 하고 열심히 한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중인데 그들이 황제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또한 이 제장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이 관중 땅 그냥 공격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에서는 이 여러 대신들이, 또 바깥에서는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야 돼가지고 이 한나라의 이 상황은 삽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일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심의기를 다시 설득시킵니다. 역상이. 결국 이 이야기를 듣는 심의기가 역상의 말을 듣고 궁궐로 다시 돌아와서 여우에게 그대로 역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했던 여우가 그 역상의 말을 바로 알아듣고 유방이 죽었다는 소식을 천하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방의 상을 치르면서 화해의 제스처로 그 당시에 모든 죄인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동시에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방이 죽고 난 이후 여태어가 이런 그 모함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자기 아들 유영이죠. 혜제가 됩니다. 유영에게 황제 권한을 물려서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고조 유방이 혹시라도 병이 낫게 되면 내가 다시 저 장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반하려고 했던 그런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실직고하려고 했던 연나라에서 도망간 노관이 유방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아이고 이젠 큰일 났구나. 내가 유방이 죽기 전에 들어가서 죄를 말하고 용서받으려고 했는데 유방이 죽었다니 나 영원히 이제 흉노에 그냥 남아야겠구나 해서 이제 흉노로 완전히 달아납니다. 유방의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군신들이 모두 모여서 유방 고조의 칭호를 고황제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자로 있던 유영을 혜제, 효혜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방의 아들 효혜제가 5년이 되었을 때 옛날 유방이 폐연에 들렀다가 눈물 흘리면서 고향을 그리웠던 그 시절을 생각해내고 폐연에 이 폐궁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는 모양인데 그곳을 원묘로 개조해가지고 고조 유방의 신의를 모시는 그러한 사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당을 아버지 고향에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들이 되었던 거죠. 그때 대풍가, 고조가 노래를 가르쳐줬지 않았습니까? 그 대풍가를 120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죠. 거기에 가까이 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진짜 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유방의 아들들이 총 8명입니다. 그래서 맨 첫 조씨로부터 여우하고 결혼하기 전에 얻었던 첫 아들이죠. 이 장남에게는 제나라의 도해왕으로 이 유비였습니다. 이 유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남 이 여후의 아들이죠. 이 차남 유영을 효혜제로 황제로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부인의 아들 유여인데 이 유해를 조은왕에 앉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대나라 왕으로 있는 그 효혜제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이제 효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박태우가 낳은 아들입니다. 유항. 예,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 팽월을 대신해서 양왕으로 봉호를 받게 된 유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은 회양왕으로 있다가 여태우가 집정하자 조유왕으로 옮긴 유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들은 회남 여왕 유장, 그리고 막내 아들, 그러니까 여덟 번째 팔남 아들은 이 노관의 자리를 대신해서 연왕에 오른 유건. 이렇게 유방이 죽고 나서 한나라의 각 지역의 제국의 왕들은 전부 다 유씨 집안의 아들들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진나라 때는 9년제를 통해서 각 지역의 나라의 어떤 일꾼들을 뽑아서 발령을 내는 그러한 제도였는데, 한나라 유방에 들어와서 다시 봉건국가로 회귀해서 왕가의 어떤 시족들이 아니면 왕가의 형제들 내지는 자녀들이 각 봉국의 왕이 되는 봉건제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유방 한고조 본기, 사마천 사기 본기 이야기였습니다. 사마천은 한고조 본기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나라 때는 충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졌는데 충성을 강요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나라 때에는 이 무례함을 없애기 위해서 공경, 경을 강조했다. 그랬더니 이 은나라 때 경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이번에는 귀신을 숭상하는 풍습이 생겼다. 그래서 은나라 다음 주나라 때는 이 귀신 숭상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해서 예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예로서 나라의 그 근본을 다스리려는 걸 했더니 이 예가 나쁜 길로 빠지면서 가식과 불성실이라는 그런 부패, 병폐가 나타났더라. 이와 같이 충에서 경으로, 경에서 예로, 하은주에서 쭉 바꿔가면서 이런 사이클을 그려오고 있었는데 진나라 때 진시황이 통일을 하더니 충으로 가야 될 것을 충이 아닌 형법, 법으로 다스리니 결국은 한나라가 일어나서 다시 예로 승계하여 일어나게 된 게 한나라다. 하늘의 법도를 승계한 것이다. 하늘의 법도는 인간이 만든 법도가 아닌 예로서 한나라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사마천이 말미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10월 달에 한나라의 여러 본국의 제후들은 장안으로 와서 이제 황제를 뵙고 아련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황제는 노란색으로 꾸며진 비단 지붕의 뒤쪽으로 왼쪽에 쇠꼬리로 만든 그러한 깃발을 꽂고 움직이는 어가를 타고 다녔다라고 사마천이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나라를 창업하게 된 유방 한고조 본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한고조 본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사마천 사기의 열전으로 돌아가서 만석군 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